한 거리가 불과 몇 달 만에 텅 빈 셔터들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식당가입니다. 분명 손님들로 북적이던 곳인데 왜 한순간에 임대문의 벽보로 뒤덮였을까요? 겉보기엔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몰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구조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역상 처음으로 식당 폐업률이 개업률을 넘어섰습니다. 손님은 외식할 돈이 없고 사장님도 남는 게 없는 이상한 균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유 없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당들의 몰락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폐업률이 개업률을 넘어선 것은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손님들의 지갑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전국 일반 식당 점심 평균 결제액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했고 서울은 1,8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침 출근길 카페에서 들은 한숨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사장님이 털어놓은 하소연을 들어보면 손님은 반으로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고 재료비는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시간에 줄이 늘어섰을 자리에 이제는 텅 빈 테이블만 남았습니다. 혼자 한 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은 훌쩍 넘어가고 두 사람이 먹으면 20,000원이 기본값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사에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6,900원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외식보다는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에 사내 식당을 찾고 주부들은 장보기에만 신경 쓰지 밖에서 먹는 일은 줄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식당은 한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임대 딱지가 붙은 가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새로 오픈한 지 3개월도 안 된 가게가 벌써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025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폐업률이 개업률을 역전한 것은 분기 기준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 폐업률 2.85%, 개업률 2.49%.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이제 새로 생기는 식당보다 없어지는 식당이 더 많다는 겁니다. 손님도 없고 사장님도 못 버는 상황이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식당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65만 곳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17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80명마다 식당 하나가 있는 셈입니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0배 가까이 큰 땅에 68만 개 식당이 있고 일본도 우리보다 4배 큰 땅에 74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땅에 65만 개가 몰려 있으니 얼마나 빽빽한지 상상이 갑니다. 이탈리아는 30만 개, 프랑스는 17만 5천 개에 불과합니다. 미식의 나라들보다도 인구 대비로는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골목 하나를 걸어도 같은 업종 식당이 서너 개씩 줄지어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식집 옆에 또 다른 한식집, 치킨집 건너편에 또 다른 치킨집이 있는 식입니다. 체인점까지 포함하면 정말 똑같은 브랜드가 몇백 미터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버텨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손님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으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꽁꽁 싸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음식점업 폐업이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5년 들어서는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새로 생기는 식당도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망하는 식당 옆에 또 다른 식당이 들어서는 무한 반복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악순환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젊은 창업자들입니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2025년 최신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식당을 창업했을 때 망하는 비율이 127.5%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년들이 100개의 식당을 새로 열 때
그 기간 동안 127개의 청년 창업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100%가 넘을 수 있냐고요? 예전에 창업했던 청년들의 가게까지 계속 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자영업자들은 창업 후 5년 이내에 68%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8%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지역별 차이입니다. 경남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망하는 비율이 69%에 달했고 울산이 68%, 광주가 67%였습니다. 반면 서울은 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방에서 식당을 창업하면 서울보다 훨씬 더 망하기 쉽다는 겁니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소비력도 떨어지는데 식당은 서울 못지않게 많습니다. 경쟁은 치열한데 파이는 작으니 당연히 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가게 인테리어에 몇 천만 원, 보증금에 몇 천만 원, 권리금까지 합치면 억 단위 돈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건 가게를 물려받을 때 내는 돈인데 좋은 자리일수록 비쌉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이 엄청 많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가 전체의 75.7%에 달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01만 원이었으니 개인 사업자 10명 중 7명에서 8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격 식당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달콤한 유혹 때문입니다. 요즘 TV만 켜면 체인점 광고가 쏟아집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었다. 초보도 쉽게 성공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브랜드만 믿고 덥석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본사에 기대면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본사만 돈 벌고 가맹점주들은 고생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매달 브랜드 사용료 내고 재료비 내고 광고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본사들이 신경 쓰는 건 마케팅과 손님 회전율입니다. 맛은 그냥 평균만 하면 되고 대신 SNS 마케팅 열심히 하고 테이블을 빨리 돌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인점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골목마다 똑같은 브랜드가 3개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죠. 게다가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엄청 늘었습니다. 이런 곳들 중에 미리 만든 음식을 데워서 파는 곳도 많습니다. 죽집에서 시킨 죽이 알고 보니 냉동 제품을 데운 거였다거나 탕집에서 시킨 국물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실망하면 다시 안 시키게 되거든요. 배달 앱에서 주문하면 음식값에 배달비와 수수료까지 붙어서 가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데 음식은 형편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배달을 안 시키게 되는 거죠. 차라리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망하는 식당들 중에 맛없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이유고 위치가 별로인 것도 이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맛이 없다는 겁니다. 식당이 이렇게 많아진 상황에서 외식하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맛있는 집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폐업한 사장님들이 겪는 현실은 더욱 참혹합니다. 실제로 폐업한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이분은 회사를 다닐 때 월 350만 원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면 이 정도만 벌어도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상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게를 열고 나니 하루 평균 16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는데도 직원 월급 주기가 벅찼다고 합니다.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고 나니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건설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장비 운전 같은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조건은 250만 원이었는데 자영업할 때보다는 안정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겪는 무시와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없다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매일같이 혼나셨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반말로 함부로 대하고, 선배들은 온갖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시키고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건 식당 할 때랑 똑같은데 정신적인 고통은 훨씬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2달 반짝 버티고 또다시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엔 알바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이든 주유소든 뭐든 상관없으니 일단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질 않더래요. 5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면접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40대만 넘어도 알바 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편의점은 대학생들 뽑고, 배달은 20대, 30대 뽑고, 주유소도 젊은 사람 선호합니다. 이분은 결국 차라리 월 200만 원만 벌 수 있어도 자영업보다 훨씬 낫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살아남은 식당들도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식당들도 비용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채소값은 날씨만 안 좋아도 2배로 뛰고, 고기값은 해외 정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식용유 하나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 비싸졌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외식 관련 물가가 2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가스비는 또 어떨까요? 겨울철엔 난방비 때문에 장사 안 하는 게 이득일 정도입니다. 도시가스 영업용 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실제로 가스비가 30만 원에서 70만 원대로 뛰었다는 자영업자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뉴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더 줄어들 것 같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손실이 커지고,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2025년 시급 1,030원으로 역사상 처음 시급 10,000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원 한 명 쓰는 것도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야간 영업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습니다. 저녁 장사를 해봤자 인건비도 못 건진다는 거죠. 배달 서비스는 또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문 금액의 9%에서 10% 정도를 떼어가는데, 여기에 배달비와 액에서 위쪽에 보이게 하는 광고비까지 붙으면 실제로는 매출의 20% 이상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더 위에 뜨게 됩니다. 결국 배달 주문을 받아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배달 안 하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달을 접는 가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돌아가며 일하는 가게들이 늘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가족이 직접 일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식당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식당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절대 여유롭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한두 곳씩은 줄이 길게 늘어선 집들이 있지만 이마저도 예전만 못합니다. 한 국밥집 사장님은 육수를 우리는 대만 이틀을 투자하십니다. 돼지뼈, 소뼈, 각종 채소를 넣고 48시간 동안 계속 끓입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육수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손님은 줄었습니다. 이분 말씀이 3년 전만 해도 하루 300그릇은 나갔는데 지금은 200그릇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하면 버티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보면 한 청년 사장님은 가족 전체가 식당업에 종사하셨습니다. 부모님이 30년 동안 식당을 하셨고 형제들도 다 요식업계에서 일하셨죠. 그러니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기술과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신 게 아니라 유명 체인점에서 5년간 일하셨습니다. 매장 관리, 직원 교육, 메뉴 개발,
마케팅까지 다 배우셨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하셨는데 그래도 첫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직원 10여 명 거느리는 중형 식당 사장님이 되셨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항상 새로운 메뉴 개발에 신경 쓰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한 분식집 사장님은 손님 얼굴을 다 기억하십니다. 몇 번 오신 분은 이름까지 외우시고요. 사장님, 오늘 김밥 드실 거예요? 이렇게 먼저 말 걸어주시면 손님들이 진짜 기뻐한다고 하세요. 자기를 기억해 준다는 게 감동이래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단골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식당들도 이렇게 절실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맛집들은 불경기에도 여전히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그 수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마저도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이런 몰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결국 답은 명확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외식할 돈이 없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외식을 팔아서도 돈이 안 남는 구조가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손님은 물가와 주거비에 눌려 외식을 줄이고 사장님은 과도한 경쟁과 비용 상승에 눌려 남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들어 역사상 처음으로 폐업률이 개업률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특히 청년들의 127.5%라는 극단적인 망하는 비율은 이 업종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역별 차이도 심각합니다. 경남 69%, 울산 68%의 폐업률은 지방 경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서울도 58%로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지방은 거의 재기불능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제 지방에서 식당을 연다는 것은 거의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식당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살 길입니다. 최소한 1년은 다른 식당에서 일해보시고 다른 식당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색을 만들고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하세요. 서울 기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금은 순전히 본인 돈으로 준비하시되 이뤄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대출로 창업하면 이자만 갚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다 하고도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창업보다 폐업이 많아진 첫 해에 새로운 성공 공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맛은 기본이고 거기에 청결함과 친절함,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야 하지만 그래도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6개월에서 1년은 손에 각오하시고 그 기간 동안 단골을 만들고 입소문을 내야 하는데 그마저도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의 외식업계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식당들의 몰락에는 명확한 구조적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2025년 들어 처음으로 폐업이 개업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신호입니다. 65만 개 식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손님은 돈이 없고 사장님도 남는 게 없는 악순환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127% 망하는 비율과 지역별 극심한 차이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식당 창업은 성공의 꿈이 아니라 파산의 지름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식당들의 몰락에는 명확한 구조적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한국의 외식업계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외식업계 몰락이 우리 일상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연쇄 반응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시장의 급성장부터 가정 간편식 열풍, 그리고 이로 인한 식품 산업 전체의 지각 변동까지 외식업 붕괴가 만드는 새로운 먹거리 생태계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현상의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빠른 업데이트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구장 4개를 합친 초대형 건물이 단 5년 만에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시설로 변했습니다. 바로 인천국제수산물 타운입니다. 약 2천억 원이 투입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미래형 어시장이었습니다.
800개의 점포 중 절반 이상이 팔렸지만 지금 불 켜진 가게는 손에 꼽습니다. 한 40대 가장은 월급에서 40만 원씩 웬만한 월세 한 달치를 5년째 이자로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가 전산 증발로 낀 이 비극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대한 투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건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훨씬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흔적은 놀랍게도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수산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싱싱한 생선입니다. 그런데 생선을 싱싱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해수입니다. 해수란 바닷물을 말합니다. 활어 수조에 바닷물을 채워야 물고기가 살아있을 수 있고, 그래야 손님들에게 신선한 회를 팔 수 있습니다. 수산시장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에는 바닷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상인들이 입점을 시도했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수조에 물을 채우려고 해수 펌프를 틀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펌프의 모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아예 설치조차 안 된 상태였습니다. 상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횟집을 열려고 들어왔는데 물고기를 키울 물이 없으니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급한 대로 생수를 사다가 수조에 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물고기 키울 물이 없는 수산시장이라니 이건 빵 없는 빵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기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해수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면 바닥에 배수구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이 깨끗합니다. 수산시장이라면 당연히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먼지 냄새만 납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 통로가 마감도 안 된 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올려놓는 진열대는 설치되기도 전에 부서져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1층부터 2층까지 수백 개의 점포가 전부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각 점포마다 수도 배관이 있고 배수 시설이 있고 전기를 조절하는 패널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준공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준공검사란 건물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한 최신 건물인데 정작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건물이 서 있는 위치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인천 중구 항동. 이 일대는 인천항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산물이 들어오고 나가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시장이 형성됐고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 종합어시장이 바로 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 종합어시장은 골목이 좁고 건물이 낡았습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지 않아서 차를 대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끊이지 않고 싱싱한 해산물을 찾는 손님들로 언제나 북적거립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단골들이 있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수산물 타운을 기획한 사람들은 이 풍경을 보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크고 더 깨끗하고 더 현대적인 시장을 지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올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장 4개 크기의 거대한 부지에 800개의 점포를 넣은 4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습니다. 1층은 수산물 도매, 2층은 식당가, 3층과 4층은 스크린 골프와 노래방까지 넣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천 종합어시장이 잘 되는 이유는 단순히 위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단골들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싸서
상인들이 물건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국제수산물 타운은 이 흐름 바깥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바로 옆이지만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굳이 새 건물로 옮겨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건물의 관리비가 훨씬 비쌌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돌리는데 전기가 들고 냉난방을 하는데 비용이 들고 넓은 공용 공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낡은 시장에서 월세 50만 원에 장사하던 상인이 새 건물에 가면 관리비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굳이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수요의 한계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수산물을 사 먹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시장이 이미 그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시장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손님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인천까지 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고 가락시장이 있는데 굳이 차를 몰고 인천항까지 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새 건물은 기존 시장에 손님을 끌어와야 하는데 기존 시장은 오랜 역사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 옆에 현대화된 새 시장을 짓는 사업들입니다. 결과는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기존 시장은 그대로 살아남고 새 건물만 공실로 남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오랜 시간 쌓인 신뢰입니다. 새 건물을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도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었던 걸까요? 그 답은 분양이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2017년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시행사는 화려한 조감도를 내걸었습니다. 조감도란 건물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보일지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최대 수산물 시장, 고수익형 성공 투자, 프리미엄 타운, 이런 문구들이 광고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1층 점포 하나의 가격은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크기는 5평에서 6평 정도입니다. 방 하나카 크기의 공간이지만 여기에 상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월세를 내면 그 돈이 점포 주인에게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행사의 구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시행사는 SPC라는 형태였습니다. SPC란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업 하나만을 위해 임시로 만든 회사입니다. 큰 회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회사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만약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겨도 그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SPC는 돈이 없으니까요. 뒤에 있는 큰 회사나 대표 개인한테 책임을 묻기도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분양 대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은 이익으로 챙기면 시행사의 역할은 사실상 끝입니다. 건물이 나중에 잘 되든 망하든 상관없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구조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 보인 건 멋진 조감도와 노후 연금이라는 달콤한 약속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왜 이런 프로젝트에 대출을 내줬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은행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와서 확인하는 일 없이 서류만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은행도 검토하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설마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만 잘 받으면 됩니다.
혹시 투자자가 돈을 못 갚으면 담보로 잡아둔 점포를 경매에 넘기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모든 위험은 개인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시행사는 분양 대금을 챙기고 은행은 이자를 챙기고 문제가 터지면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구조임에도 분양이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했고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리해서라도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부동산에 돈을 넣으면 오른다는 믿음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상가라도 사고, 상가도 어려우면 분양권이라도 사야 한다는 조급함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국제수산물 타운의 분양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기보다 일단 올라타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분양 상담사들의 말도 솔깃했습니다. 인천항 바로 뒤에 있는 상권이니 수요는 보장되어 있고 관리만 잘 되면 월세 수입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1층에는 넓은 수산물 시장이 펼쳐져 있고 2층에는 회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3층과 4층에는 스크린 골프장이나 노래방, 카페 같은 여가 시설이 들어서서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 좋은 장소가 됩니다. 옥상에는 하늘공원까지 있어서 바다 바람을 맞으며 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시장이 아니라 쇼핑하고 먹고 놀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콘셉트였습니다. 여기에 최신 냉동 냉장 시스템까지 갖춰서 기존 재래시장의 불편함을 모두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는 홍보 문구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조감도 안에만 존재했습니다. 현실에서 이 건물이 어떻게 운영될지,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지, 상인들이 실제로 입점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분양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오직 분양에만 집중했고 투자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분양 상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합 쇼핑몰, 테마 상가, 관광단지 안에 들어서는 상업시설 같은 것들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분양은 됐지만 입점은 안 되고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건물이 되는 패턴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모든 것이 합리화됩니다. 이 정도 입지면 당연히 되겠지. 저 정도 규모면 실패할 리가 없어. 하지만 시장이 꺾이는 순간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보자는 40대 가장입니다. 2017년에 분양을 받았고 총 1억 6,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기 돈 8천만 원에 은행 대출 8,9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상인에게 점포를 빌려주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원금도 상환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대출이 다 갚아지고 그때부터는 월세 전액이 순수한 노후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건물은 완공됐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대 수입은 0원입니다. 반면 대출 이자는 매달 44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내는 상황이 벌써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5년간 낸 이자만 2,640만 원입니다. 거기에 처음 살 때 냈던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더 괴로운 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팔려고 시장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건물 안에 있는 점포를 누가 사겠습니까? 분양가의 절반으로 가격을 낮춰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란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해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은행 거래도 막힙니다. 어쩔 수 없이 매달 44만 원을 내면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말도 못한다고요. 노후 준비한다고 몰래 투자했는데 이게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으니까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양받은 투자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자녀 학비를 마련하려던 40대, 첫 투자에 도전한 30대까지 있습니다.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 영원인 임대 수입, 매매도 불가능한 점포입니다. 피해자들은 뭉쳤습니다. 연합체를 만들어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닷물이 안 나오는 부실 공사, 약속과 다른 시설, 과장된 광고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는 7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더 나빠졌습니다. 2022년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도 같이 오릅니다. 이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8,9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연 이자율이 3%일 때는 1년에 내야 하는 이자가 약 267만 원입니다. 한 달에 2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6%로 오르면 1년에 534만 원, 한 달에 44만 원이 됩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5장에서 제보자가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금리 인상의 영향입니다. 처음 대출받을 때는 이자가 20만 원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임대 수입이 있었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은 0원인데 지출만 2배가 됐습니다. 5년째 이자만 내던 사람들에게 금리 인상은 치명타였습니다. 2025년 현재는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간 이자만 내온 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낸 이자만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상가 거래가 거의 멈췄습니다. 잘 되는 상가도 팔기 어려운데 비어있는 건물의 점포를 사려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유찰되기 일술입니다. 유차이란 경매에 나왔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 금리 상승, 거래 절벽,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비어가자 시행사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0년경의 일입니다. 1층 전체를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위탁 운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포 주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시행사가 시장 전체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 대신 점포 주인들에게는 약속한 임대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점포 주인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어차피 개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행사가 책임지고 운영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준다면 손해볼 건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려면 처음에 돈이 필요합니다. 상인들을 모집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홍보도 해야 하니까요. 시행사는 그 초기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을 맡기로 했던 외부 업체와의 계약도 깨졌습니다. 약속했던 임대료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점포 주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위탁 운영하기로 해놓고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행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5장에서 말씀드린 부실공사 관련 소송과 별개로 이번에는 임대료 미지급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점포 주인들이 이겼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가져올 재산이 없었습니다. 강제 집행이란 법원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SPC는 이 사업만을 위해 만든 임시회사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통장도 비고 회사도 사실상 껍데기만 남습니다. 법에서 이겼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건물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관리비가 밀려서 일부 구역은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고 엘리베이터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원래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중고차 보관 창고로 임대됐습니다. 번호판 없는 고급 외제차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이 건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A동 1층 일부에서만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장과 회 식당 몇 곳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4층에는 꽤 큰 카페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800개 점포 규모의 건물을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약 2천억 원짜리 건물이 5년 만에 아무도 찾지 않는 시설이 됐습니다. 500명이 넘는 서민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겼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시행사의 무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청사진으로 분양을 받고 문제가 터지자 배째라로 일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부실한 분양을 막지 못한 제도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미래만 보고 뛰어든 투자자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인천 종합어시장과 연계하거나 항동 일대가 재개발되거나 인천항 관광이 활성화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지 점포 주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년째 매달 44만 원씩 이자만 내고 있는 그 40대 가장은 언제쯤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본 인천국제수산물 타운 사례는 단순한 하나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화려한 청사진, 책임지지 않는 시행사, 검증 없는 대출. 이 공식이 맞물릴 때마다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분양상가 투자는 조감도가 아니라 실제 수요를 봐야 합니다.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모이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가 있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제도를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자 스스로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깡통 상가 사례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피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